3년간 내 똥오줌 받아내느라고 고생했다. 이건 그동안 수고비니까 이거 먹고 떨어지거라. 덩그러니 놓인 이혼 서류와 현금 100만 원을 보며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3년간 제 커리어까지 포기하며 뇌졸중으로 쓰러진 시어머니 대소변을 받아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방치돼 있던 시댁 땅이 90억 원에 수용되자 시댁 식구들을 데리고 호주로 야반 도주를 한 것입니다. 저는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90억 원을 들고 호주에서 호의호식하려던 그들이 땡전 한 푼 없이 국제미아로 전락하는 데는 단 3일이면 충분했어요. 과연 저는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렸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제 인생은 누구보다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대형 건축사무소에서 굵직한 프로젝트를 연달아 따내며 업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수석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거든요. 도면 한 장이면 텅 비어있던 공간이 근사하게 살아났고 사람들은 제 손끝을 두고 마법 같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면 다들 제 한마디를 받아 적으려고 펜을 들었고 저는 그런 시선이 당연한 줄 알고 살았죠. 그렇게 단단하던 제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평소 건강을 자부하시던 시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면서부터였어요. 병원 복도에서 가족들이 둘러앉았을 때 저는 무거운 공기를 견디며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살폈습니다. 박민환이 휴대전화만 들여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진짜 나보고 어쩌라고. 나는 매일 밤 야근이야. 코피 터지게 일해도 모자라. 회사 일이 산더미인데 나보고 당장 회사를 때려치우라는 거야, 뭐야? 아주버님이 팔짱을 끼고 다리를 달달 떨며 끼어들었어요. 야, 밀어나. 형은 더 안 돼. 내가 지금 굴리는 사업 자금이 한두 푼이니? 억소리 나는 큰 돈 오가는 자리에 내가 빠져봐라. 우리 집안 당장 길거리로 나앉아. 저는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꼭 모으고 겨우 입을 뗐습니다. 아니, 두 분 다 바쁘시면 그럼 어머님 곁은 대체 누가 지켜요? 당장 내일부터 병수발은 누가 하냐고요? 박민환이 제 눈을 피하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누가 하긴 당신이 해야지. 당신 회사 휴직 낼 수 있잖아. 솔직히 어머니 똥오줌 받아내고 시킬 사람 며느리인 당신 말고 누가 있어. 안 그래? 저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내 일이 그렇게 우스워? 당신 눈에는 내가 집에서 노는 사람으로 보여? 나도 뼈 빠지게 고생해서 평생 쌓아온 내 자리가 있는 사람이야. 박민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씨, 진짜 말 안 통하네. 지금 우리 엄마가 다 죽어가는데 그깟 일타령이 나와? 당신 피도 눈물도 없어? 며느리 들어왔으면 시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한 자식된 도리 아니야? 결국 저는 며칠을 울다가 사직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날부터 3년이라는 지옥 같은 간병이 시작됐어요. 거동이 불편해진 시어머니는 자신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제게 매일같이 모진 말을 쏟아냈습니다. 김말순이 밥그릇을 손등으로 밀쳐내며 소리를 질렀어요. 에이, 내 팔자야. 어쩜 손이 이리도 굼뜨고 답답할까? 야, 너는 이게 아픈 사람이 배 들어가라고 끓인 국이야? 맹물에 소금만 풀었어? 이게 사람 먹으라고 차린 밥상이냐고? 저는 흘러내린 국물을 행주로 닦으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입맛에 안 맞으셨어요? 얼른 주방 가서 따뜻하게 다시 데워올게요. 화 푸세요. 김말순이 베개를 집어던지며 악다구니를 부렸습니다. 됐다. 꼴도 보기 싫어. 밖에서 돈 번답시고 잘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이제 돈도 못 벌고
내 아들 미나니 등골이나 쏙쏙 빼먹는 주제에 어딜 시애미 앞에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그렇게 모진 말을 듣고도 저는 한밤중에 일어나 어머니의 잠자리를 챙기고 욕창이 생기지 않게 등을 닦았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야근이라는 핑계로 외박을 일삼았습니다. 저는 좁은 방 안에 혼자 갇힌 채로 서서히 말라갔고 어느새 약을 삼키지 않으면 잠들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거울 속의 제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푸석푸석했고 한때 빛나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렇게 캄캄한 시간이 흐른 어느 날 구청에서 우편물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시골에 버려두다시피 했던 선산과 밭 3,000평이 신도시 고속도로 부지로 들어간다는 내용이었어요. 보상금이 무려 90억 원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제 손이 주체할 수 없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돈 소식이 퍼지자 3년간 전화 한 통 없던 아주버님 부부가 8살짜리 조카를 앞세워 매일 병실로 출근 도장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이 호들갑을 떨며 조카를 시어머니 품으로 밀어 넣었어요. 어머님, 아우, 우리 듬직한 장소 났어요. 글쎄요, 녀석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어찌나 떼를 쓰는지 몰라요. 학원도 다 빼먹고 부랴부랴 데려왔잖아요. 어머니, 며느리 왔어요. 김할순이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으며 조카의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장소 났어? 역시 핏줄은 못 속이는 법이지. 나 아픈 거 챙기는 건 우리 큰 며느리랑 장손밖에 없네. 너 같은 게 진짜 내 귀한 새끼지. 암. 저는 그 광경을 병실 문 앞에서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 똥오줌을 받아낸 제게는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없으면서 큰 며느리와 장손만 끼고 도는 시어머니의 얼굴이 그날따라 유난히 낯설더라고요. 남편마저 형님 부부와 묘한 눈빛을 슬쩍슬쩍 주고받으며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외출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 부동산 중개업자와 함께 우리 집 구석구석을 둘러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들고 있던 가방을 떨어뜨릴 뻔하며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저 모르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길래 우리 집 안방을 막 들여다보고 그래? 응? 박민환이 시선을 창밖으로 휙 돌리며 얼버무렸어요. 아, 별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이제 보상금도 나오겠다. 어머니 모시고 더 넓고 으리으리하게 좋은 데로 이사 가려고 집을 좀 내놨어. 집 보러 온 사람들이야. 곁에 있던 시어머니도 마른 기침을 하며 거들었습니다. 다 죽어가는 늙은이가 평생 이런 초밥 터지고 답답한 집에서 죽으란 말이냐? 돈도 생겼는데 나도 좋은 집에서 살아봐야지. 넌 눈치도 없이 굴지 말고 주는 밥이나 먹으면서 참말 말고 시키는 대로 따라오기나 해. 찝찝한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년을 버텨온 사람이 설마 나를 속이겠나 싶어 애써 불안한 마음을 눌렀거든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종이 쪽지 한 장을 제 손에 툭 쥐어줬습니다. 우리 집은 며칠 전에 다 팔렸어. 자, 이거 받아. 여기가 우리 이사갈 새집 주소니까 당신이 먼저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이랑 가서 짐부터 싹 풀고 정리하고 있어. 알았지? 저는 낯선 글씨로 적힌 주소를 한참이나 내려다보며 영문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을 줄은 그때는 정말 까맣게 몰랐습니다. 이삿날 오후,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등살에 떠밀려 홀로 택시에 몸을 실었습니다. 남편이 적어준 종이 쪽지를 기사님께 건네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제가 마음속으로 그리던 새 집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었어요. 택시 문을 열고 내리는 순간
벽이 누렇게 삭은 허름한 원룸 건물에서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훅 찔렀습니다. 저는 잘못 찾아온 줄 알고 종이 쪽지를 몇 번이나 다시 들여다봤지만 적힌 주소는 분명 그 건물이 맞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자 발 디딜 틈도 없이 비좁고 캄캄한 방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낡은 짐가방 하나와 누런 돈 봉투, 그리고 서류 한 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빳빳한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었고, 그 옆 서류에는 제 이름과 남편의 이름이 나란히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집어들고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다 그대로 숨이 턱 막혀버렸어요. 아니, 이게 지금 다 뭐야? 이혼 서류? 위자료는커녕 재산을 단돈 10원도 못 준다고? 내가 3년 동안 지 엄마 똥오줌 다 받아내고 뼈 빠지게 병수 밟은 게 집안에 보탬이 안 됐어? 아, 기가 막혀서.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이게 말이 되냐고. 저는 정신없이 휴대전화를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는 차가운 기계음만 흘러나왔어요. 시어머니의 번호를 눌러도 똑같은 소리만 되풀이됐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남편과 가깝게 지내던 회사 동료 성태에게 겨우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성태 씨? 저예요. 민환이 쳐요. 우리 남편이랑 갑자기 연락이 뚝 끊겼어요. 아니, 시어머니도 전화를 안 받으시고 없는 번호라고 나오잖아요. 대체 우리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제발 아는 대로 다 말 좀 해주세요. 성태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뗐습니다. 아휴, 지원 씨, 이걸 진짜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어요? 저는 두 분이 벌써 다 좋게 정리하신 줄만 알고 있었어요. 정리라뇨. 부부 사이에 무슨 정리를 해요? 제발 뜸 들이지 말고 사실대로 다 말해줘요. 저 지금 숨이 넘어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성태가 차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어렵게 털어놓았습니다. 그게 민원이가요. 벌써 한 1년이나 됐어요. 딴 여자랑 집을 따로 얻어서 떡하니 살림을 차렸더라고요. 게다가 그 여자가 글쎄 얼마 전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까지 가졌다고 벌써 회사에 소문이 쫙 다 퍼졌어요. 저는 지원 씨도 당연히 아시고 짐 싸신 줄 알았죠. 저는 벽에 손을 짚고 간신히 무너지는 몸을 지탱했습니다. 아들이요? 딴 살림의 아들까지? 그럼 어머니 땅 팔아서 나온 그 90억은요? 그 어마어마한 보상금은 대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아, 그게 더 기가 막혀요. 어머니랑 형님 내외, 그리고 민환이까지 온 식구들이 그 돈을 통째로 몽땅 싸들고 오늘 아침 비행기로 다 같이 호주로 날아갔어요. 아예 작정하고 이민을 가버린 거예요. 며느리인 지원 씨 딱 한 사람만 쏙 빼놓고요. 전화를 끄는 손에서 휴대전화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3년간 제 인생을 통째로 갈아놓은 대가가 고작 이런 끔찍한 기만과 배신이었다니.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피가 날 만큼 깨물며 어깨를 들썩였어요. 내가 무슨 큰 죄를 졌다고, 내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한테 이래? 사람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 짐승만도 못한 사람,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피눈물 나게 고생한 나를 이렇게 헌신작처럼 버린 거야? 한참을 그렇게 흐느끼던 저는 문득 눈물을 손등으로 쓱 닦아내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집이 팔리던 그 순간부터 가슴 한 구석이 이상하게 서늘했던 게 떠올랐어요. 저는 진가방 깊숙한 안주머니를 더듬어 손바닥만한 저장장치 하나와 손때 묻은 장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큰돈이 시어머니 통장에서 남편과 아주버님 통장으로 몰래 쪼개져 들어간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미심쩍은 마음에 틈틈이 벗겨줬고 사진으로 찍어둔 제 마지막 카드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을 꽉 끌어쥐고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세금을 떼먹은 사람을 신고하는 곳과 돈의 흐름을 살피는 곳에 차례로 접속해서 그들이 90억을 통째로 현금으로 바꿔 외국으로 빼돌리려 한 흔적을 하나하나 올렸습니다. 남의 이름을 빌려 만든 통장으로 돈을 옮긴 자료까지 빠짐없이 첨부했어요. 신고를 마치자마자 저는 곧장 공항을 관리하는 곳과 경찰서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지금 저희 시댁 식구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통째로 외국으로 빼돌리고 도망쳤어요. 당장 그 인간들 돈, 단돈 10원 한 장 못 빠져나가게 꽁꽁 묶어주세요. 전화를 받은 직원이 침착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자료가 확실하다면 시간 끌 것 없이 당장 바로 조치에 들어가겠습니다. 연락받으실 번호 남겨주세요. 모든 신고를 끝낸 저는 좁은 창문 앞에 가만히 다가섰어요. 창밖으로는 붉은 해가 낡은 건물 사이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핏기 가신 입술을 꾹 다물고 두 주먹을 부르르 그어주었어요. 제가 그 좁은 원룸에서 이를 악물던 바로 그 시각, 지구 반대편 호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한참 뒤에야 낱낱이 전해 들었어요. 시드니 공항을 빠져나온 시댁 식구들은 세상을 다 가진 듯 샴페인을 펑 터뜨리고는 곧장 미리 점 찍어둔 최고급 저택을 계약하러 으리으리한 부동산으로 몰려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부동산 직원 앞에서 어깨를 한껏 으쓱이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여기서 제일 크고 좋은 집으로 주세요. 정원 넓고 수영장 딸린 거요. 돈 걱정은 붙들어 매시고 무조건 제일 비싼 걸로 보여주세요. 우리가 한국에서 좀 살던 사람들이라 어지간한 집은 눈에도 안 차요. 곁에 있던 시어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제야 호강 한번 제대로 해보는데 아무 데서나 살 수는 없잖아. 민환아, 큰 며느리랑 우리 장손방도 따로 큼지막하게 좋은 걸로 잡아주고. 알았지? 배가 부른 내연녀가 남편의 팔짱을 꽉 끼고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자기야, 나는 안방에서 바다 보이는 데가 딱 좋아. 우리 아들 방은 햇볕 잘 드는 데로 하고. 진짜 꿈만 같다. 우리 이제 여기서 평생 떵떵거리고 사는 거지? 그렇지? 가죽 소파에 거만하게 기대앉은 아주버님이 다리를 꼬며 거들었습니다. 동생, 사내 자식이 쪼잔하게 굴지 말고 통 크게 질러. 우리가 누군데? 한국에서 싸들고 온 돈이 얼만데? 이깟 집 한 채 벌벌 떨어. 제일 좋은 걸로 계약하고 식구마다 좋은 차도 한 대씩 뽑자고. 이제 우리 세상이야. 남편이 계약금을 치르려고 두툼한 지갑에서 금빛 신용카드와 수표 뭉치를 척척 꺼내 내밀었어요. 그런데 직원이 단말기에 카드를 긁을 때마다 빨간 글씨가 연달아 떴습니다. 손님, 죄송한데 이 카드는 결제가 안 되네요. 다른 카드는 없으세요? 이 수표들도 전부 막혀서 쓸 수가 없어요. 으리으리하던 부동산 안에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한국의 은행 직원에게 국제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 가족분들 통장이랑 집까지 전부 나라에서 묶어버렸어요. 지금 단돈 10원도 못 빼십니다. 세금이면 뭐며 죄다 걸려서 여기 아주 난리예요. 그 한마디에 충격을 받은 시어머니가 휠체어에서 그대로 고꾸라지며 입에 거품을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려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통장이 잡히다니 말이 되냐고. 배가 부른 내연녀가 남편의 멱살을 두 손으로 와락 움켜쥐고 악을 썼습니다. 야, 이게 무슨 소리냐고. 너 나한테 평생 호강시켜준다며. 빈털털이라니? 그럼 나랑 이 뱃속아기는 어쩌라는 거야? 당장 돈 내놔, 이 사기꾼아.
놔봐. 나도 지금 미치겠다고. 나도 영문을 모르겠단 말이야. 손 좀 놔. 곁에서 발만 동동 구르던 형님이 새파랗게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우리 돈은, 우리가 따로 챙겨준 돈은 멀쩡한 거 맞지? 어떻게 우리 것까지 죄다 묶인 거야? 우리 장손 학비는 어쩌라고? 나는 못 살아. 고급 저택 앞마당에서 머리채를 잡고 뒹구는 한바탕 난투극이 벌어졌고 그 화려하던 이민의 꿈은 단 한나절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호텔방 하나 잡을 돈조차 없어 싸구려 모텔촌을 전전한 지 며칠 만에 제 휴대전화로 모르는 번호가 떴습니다. 받자마자 수화기에서 흘러나온 건 한때 제 남편이었던 박민환의 질척한 울음소리였어요. 여보, 나야.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응? 내가 다 잘못했어. 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우리가 어떻게 산 사이인데 이러면 안 되잖아. 나 지금 밥 한 끼 사 먹을 돈도 없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신고만 좀 취소해줘, 제발. 응?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저는 수화기를 든 채 차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살려달라고? 다시 시작하자고? 내가 그 곰팡내 나는 원룸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고 있을 때 너희는 샴페인 터뜨리며 비행기 탔잖아. 100만 원짜리 봉투 하나 던져놓고 사람을 짐짝처럼 버렸으면서. 잘 들어, 박민환. 지옥불에 떨어져서 평생 활활 타 죽어버려. 그게 너한테 딱 어울리는 자리니까. 두 번 다시 내 앞에 얼씬거리지도 마. 저는 미련 없이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그 길로 한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고등학교 시절 누구보다 가까웠던 단짝이자 지금은 서초동에서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기로 소문난 독한 이혼 전문 변호사 진우의 사무실이었습니다. 3년 만에 헬스 가게 마른 제 얼굴을 본 진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지원아, 너 이게 대체 무슨 꼴이야?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더니 얼굴이 어쩌다 이렇게 반쪽이 됐어. 어디 아픈 거야? 무슨 일인데 그래? 어서 말해봐. 저는 그동안 가슴에 끌어안고 있던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진우야, 나 좀 도와줘. 내가 시어머니 똥오줌 3년을 받아냈는데 그 사람들이 90억을 통째로 들고 외국으로 도망쳤어. 남편이라는 작자는 1년 넘게 딴살림까지 차렸더라. 그 여자 뱃속엔 애까지 있고 나한테는 곰팡내 나는 원룸이랑 이혼 서류 한 장만 달랑 던져놓고 말이야. 내가 3년을 갈아 넣은 대가가 고작 이거였어. 이야기를 다 들은 진우의 얼굴이 점점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주먹을 부르르 떨며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이런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있어? 지원아, 내 말 똑똑히 들어. 이 엉터리 이혼은 내가 싹 무효로 만들어버릴 거야. 그 내연녀한테도 네가 당한 마음고생 값을 한 푼도 안 빼고 톡톡히 물어내게 만들 거고. 무엇보다 네가 3년간 흘린 피땀, 그 몫을 절반 넘게 받아줄 테니까 두고 봐. 진우야, 정말 가능하겠어? 나 이제 너밖에 기댈 데가 없어. 당연하지. 내가 누구야? 한 번 물면 끝장을 보는 사람이잖아. 저것들이 한국에 몰래 빼돌려 숨겨둔 돈까지 내가 싹 다 찾아낼 거야. 단돈 한 푼도 못 빠져나가게 꽁꽁 묶어놓을 테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오기만 해. 3년 만에 가장 든든한 내 편을 얻은 그날부터 저는 진우의 빈틈없는 계획에 따라 숨겨둔 돈을 하나하나 찾아 묶으며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진우를 다시 만난 그날 이후로 몇 달 동안 제 하루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낮에는 법원을 오가고 밤에는 작품집을 손보며 작은 원룸 하나 고치는 의뢰부터 발품을 팔아 닥치는 대로 받았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하던 어느 날 작은 카페를 고쳐준 손님이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디자이너님,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우리 가게가 완전히 딴 곳이 됐다니까요. 손님들마다 어디서 했냐고 난리예요.
제 친구가 미용실을 새로 여는데 거기도 꼭 좀 맡아주세요. 디자이너님 아니면 안 돼요. 정말입니다. 어머,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다 힘이 나네요. 사실 저도 오랜만에 일을 다시 시작한 거라 떨렸거든요. 친구분 가게도 정성껏 해드릴게요. 저만 믿고 맡겨주세요. 후회 안 하실 겁니다. 그렇게 제가 한 걸음씩 다시 일어서는 동안 진우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진우가 두툼한 서류 봉투를 흔들며 제 작업실로 성큼성큼 들어왔어요. 지원아, 이거 좀 봐. 내가 호주에 사람을 하나 붙였거든. 그쪽에서 저것들 바람 피운 증거부터 돈을 몰래 다른 데로 빼돌린 흔적까지 싹 다 찾아놨어. 이 정도면 재판은 우리가 이긴 거나 마찬가지야. 이제 저것들 빠져나갈 구멍 없어. 진우야, 이걸 다 어떻게 구했어? 정말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나 진짜 무너졌을 거야. 솔직히 그날 네 사무실에 문을 두드릴 때만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 무슨 소리야. 친구 좋다는 게 뭔데. 너는 그냥 네 일 하면서 마음 단단히 먹고 있어. 굳은 일이며 더러운 일이며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응? 너는 이제 울 일만 줄이면 돼. 진우는 변호사로서만 제 곁을 지켜준 게 아니었습니다. 밤늦도록 현장에 홀로 남아 일하던 어느 날, 진우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도시락을 들고 불쑥 찾아왔어요. 밥은 먹고 일하는 거야? 얼굴이 또 반쪽이 됐네. 자, 이거 따뜻할 때 얼른 먹어. 네가 제일 좋아하던 제육볶음으로 골라왔어. 일도 좋지만 사람이 먼저 살고 봐야지. 안 그래? 진우야, 너는 어쩜 이렇게까지 나한테 잘해주니? 나 진짜 너한테 신세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 진우가 제 작업복 어깨에 내려앉은 먼지를 손으로 툭툭 털어주며 방긋 웃었습니다. 신세는 무슨? 그런 거 갚을 생각 말고 밥이나 먹어. 다 식겠다. 어서. 너 이렇게 굶고 일하다 쓰러지면 그땐 내가 진짜 화낼 거야. 그 따뜻한 마음이 어떤 약보다 더 큰 힘이 됐는지 저는 어느 순간부터 잠들려고 삼키던 약을 손에서 완전히 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큰 기회가 찾아왔어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커다란 건물의 인테리어를 통째로 맡길 책임자를 뽑는 자리에서 쟁쟁한 회사들을 다 제치고 제가 뽑힌 겁니다. 발표가 끝난 뒤 담당자가 제게 성큼 다가와 두 손으로 악수를 청했습니다. 강지원 디자이너님, 발표가 단연 최고였습니다. 솔직히 3년을 쉬셨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감각이 그대로, 아니 예전보다 더 살아있으세요. 저희 건물 디자이너님 손에 믿고 통째로 맡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회에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을게요. 제가 가진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두 번 다시 없을 작품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진우에게 합격 소식을 전하자 진우가 제 일처럼 펄쩍 뛰며 기뻐했어요. 거봐, 내가 뭘 했어. 너는 어딜 가도 빛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진짜 장하다, 강지원. 오늘은 일이고 뭐고 다 접고 나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내가 거하게 쏠게. 이런 날은 좀 펑펑 써도 되는 거잖아. 그래, 좋아. 오늘만큼은 다 잊고 신나게 놀아보자. 진우야, 정말 고마워. 네가 내 옆에 있어줘서 여기까지 온 거야. 너 없었으면 이런 날도 없었어. 복귀의 기쁨도 잠시 저는 진우와 함께 세금을 조사하는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남의 이름을 빌려 몰래 숨겨둔 집까지 낱낱이 일러주기 위해서였어요. 이런 자료까지 직접 다 챙겨오시다니 놀랍습니다. 덕분에 저쪽이 빠져나갈 구멍이 완전히 막혔어요. 두 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이라뇨. 제가 3년간 당한 걸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 한 푼도 그냥 못 넘깁니다. 맞습니다. 한 군데도 새어나가게 둘 수 없죠. 이 사람이 흘린 눈물값을 끝까지 탈탈 털어내야 됩니다. 그 사이 제 통장에는 제 돈으로 정정당당하게 벌어들인 돈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강남 한복판에 제 이름을 그대로 내건 사무실을 얻고
스튜디오 지원이라는 간판을 떠올리며 가슴 벅차게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을 마친 날 저녁, 진우와 저는 한강 둔치에 나란히 앉아 캔맥주를 부딪혔어요. 캔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가 강바람에 실려 퍼졌습니다. 진우야, 나 정말 다시 시작하는 거 맞지? 가끔은 이게 다 꿈인가 싶어서 덜컥 무서워져. 자고 일어나면 다시 그 곰팡내 나는 원룸일까 봐. 진우가 한참 동안 강물을 바라보다가 캔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지원아, 나 사실 너한테 오래 묵혀둔 말이 있어. 학교 다닐 때부터 쭉 너는 나한테 그냥 친구가 아니었어. 그저 너 잘 되라고 도운 게 아니라고. 네가 그 원룸에서 울던 날부터 나는 두 번 다시 너 혼자 울게 두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 앞으로 네 인생에 무슨 시련이 또 닥쳐도 내가 네 옆을 끝까지 지킬 거야. 나 받아줄 수 있겠어? 저는 코끝이 찡해져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보같이 그걸 왜 이제 말해? 나 그동안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는데. 캄캄한 방에서 혼자 약 삼키고 잠들 때마다 세상에 내 편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어. 그런데 네가 도시락 들고 찾아와 줬을 때 나 사실 알았어. 나도 이제 너 아니면 안 돼. 내 옆에 있어줘, 진우야. 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환하게 웃으며 진우의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잃어버렸던 제 일도, 진짜 사랑도, 짓밟혔던 자존감까지 저는 하나씩 제자리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판결만이 남아 있었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진 마음으로 그날을 차분하게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선고가 내려지는 날, 저는 진우와 함께 법정에 앉아 차분한 얼굴로 판사의 입을 바라봤습니다. 피고 박민환의 잘못은 그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합니다. 박민환은 상대 여성과 함께 그동안 강지원 씨가 겪은 고통에 대한 값을 한 푼도 빠짐없이 치르도록 하십시오. 같은 시각 나라에서도 시퍼런 칼을 빼들어 시어머니가 90억을 외국으로 빼돌리기 전 두 아들 통장으로 몰래 나눠 넣어둔 사실을 낱낱이 밝혀냈습니다. 나라에서는 그 가운데 50억을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통째로 도로 걷어갔어요. 또한 강지원 씨가 3년간 홀로 시어머니를 모신 공을 무겁게 보고 있습니다. 세금을 떼고 남은 재산 가운데 절반이 넘는 몫을 강지원 씨에게 정당한 권리로 돌려주도록 합니다. 판결이 다 끝나자 진우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원아, 우리가 이겼어. 다 끝났다. 네가 그동안 흘린 눈물 이제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돌려받은 거야. 잘 버텼어, 정말. 진우야, 정말 끝난 거 맞지? 나 이거 꿈 아니지? 그 지긋지긋했던 3년이 이제야 다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아. 너 아니었으면 나 여기 서 있지도 못했어. 재판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통장에 찍힌 어마어마한 숫자 위로 지난 3년의 억울한 눈물이 스르르 씻겨 내려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잠시 뒤 진우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환하게 웃었어요. 강 대표님, 이제 뭐부터 하실 겁니까? 이 큰 돈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해. 말만 해. 내가 옆에서 다 거들어 줄 테니까. 응? 나 이제 다시는 안 숨어. 이 돈 단 한 푼도 헛되이 안 쓸 거야. 내 이름 건 회사를 제대로 키워서 다시는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두고 봐, 진우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저는 그 돈으로 강남 스튜디오를 2배로 넓히고 솜씨 좋은 직원들을 대거 뽑았습니다. 면접 자리에서 한 신입 직원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대표님, 저 학생 때부터 대표님 작품만 보고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꼭 배우고 싶어서 다른 회사 다 마다하고 달려왔습니다. 뭐든 시켜만 주세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니 내가 다 고맙네요. 나도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기어 올라온 사람이에요. 우리 같이 사람들 입이 떡 벌어질 만한 멋진 작품 한번 만들어 봐요.
잘해봅시다. 회사 문을 연 지 한 달 만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기업의 귀빈실 인테리어를 통째로 맡는 큰 계약을 따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그 회사 임원이 흡족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강 대표님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요즘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분이 강 대표님 아닙니까? 우리 회사 얼굴이 될 귀한 공간이니 두말 않고 믿고 맡기겠습니다. 그 기대에 반드시 부응하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누구나 감탄할 공간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 지켜봐 주세요. 어느새 저는 업계 잡지 표지를 장식할 만큼 가장 트렌디하고 성공한 여성 대표로 우뚝 섰습니다. 그 무렵 전 재산이 세금과 제 몫으로 죄다 뜯겨나간 걸 뒤늦게 한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좁은 호텔방에서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웠다는 소식도 바람결에 전해 들었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그년을 안 건드렸으면 우리가 이 꼴이 났겠어? 어서 내 돈 내놔. 못난 놈 같으니라고. 너는 왜 나한테만 그래? 애초에 멀쩡한 며느리 내쫓자고 부추긴 게 누군데? 다 같이 망해놓고 이제 와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90억이 어떤 돈인데? 그걸 통째로 날려먹어? 차라리 지원이 그년한테 잘했어야지. 이 천하의 어리석은 놈. 아이고, 내 팔자야. 그년그년 하지 마. 그 사람이 우리 집안 똥오줌 3년을 받아냈어. 우리가 사람이야? 짐승이지? 다 끝났어. 다 끝났다고. 하지만 저는 그 사람들의 비참한 꼴 따위는 눈꽃만큼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앞에 환하게 펼쳐진 앞날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일을 마친 늦은 밤, 진우와 강가를 거닐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저는 제일 좋았습니다. 강 대표님, 요즘 너무 잘 나가서 이 변호사 따위는 눈에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잡지 표지 모델까지 됐다며? 나 이제 옆에서 명함도 못 내밀겠는데? 무슨 소리야? 네가 없었으면 표지는커녕 아직도 그 곰팡내 나는 원룸에 처박혀 있었을걸. 너는 내 평생 은인이자 이제 내 사람이잖아. 안 그래? 그 말 한마디면 됐어. 그 말 내가 평생 우려먹을 거야. 각오해. 그래, 평생 우려먹어. 나도 이제 도망 안 가. 그 캄캄한 방에서 혼자 떨던 강주호는 이제 없어. 다 네 덕분이야. 저는 진우의 능청스러운 농담에 오랜만에 소리내 깔깔 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첫 대형 프로젝트를 멋지게 끝낸 기쁜 날이 찾아왔어요. 저는 직원들과 진우를 전부 불러 고급 식당을 통째로 빌려 성대한 축하 잔치를 열었습니다. 가장 나이 어린 직원이 잔을 번쩍 치켜들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대표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좋은 회사에서 어깨 펴고 일합니다. 우리 스튜디오 지원 앞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 대표님을 위하여. 잔이 부딪히고 박수가 쏟아지는 가운데 진우가 새빨간 장미 한 다발을 품에 안고 제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강지원, 이 꽃은 세상에서 제일 빛나는 사람한테 주는 거야. 네가 여기까지 올 거라는 거 나는 단 한순간도 의심한 적 없어. 앞으로도 네 곁에서 이 빛나는 모습 평생 옆에서 지켜볼게. 사랑한다. 진우야, 사람들 다 보는데 1억이야? 정말 못 말려 너는. 그래도 고마워. 3년 전 그 곰팡내 나는 원룸 바닥에서 펑펑 울던 내가 이런 날을 다 맞이하네. 나 지금 정말 행복해. 이 순간 평생 안 잊을 거야. 저는 빨갛게 달아오르는 얼굴로 진우에게서 장미를 받아들었습니다. 모두가 환호하며 손뼉을 치는 가운데 진우와 저는 가만히 서로의 입술을 맞췄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완벽한 순간이었어요. 제가 봄볕처럼 따뜻한 행복을 누리던 그 이듬해 봄, 호주에서는 마지막 막장극이 벌어졌습니다. 세금이며 제 몫이며 다 뜯기고 겨우 남은 알량한 푼돈마저 아주버님 부부가 한 푼도 남김없이 싹 챙겨 한밤중에 도망쳐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믿었던 큰아들에게
등에 칼을 맞은 시어머니와 전 남편, 내연녀는 단돈 한 푼 없는 신세가 되어 낯선 공원 벤치를 떠돌다 결국 현지 경찰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수갑을 찬 채 거짓골로 한국에 쫓겨 들어온 세 사람은 찜질방 갈 돈조차 없어 서울역 지하도를 전전하는 비참한 신세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저는 제 최고급 스튜디오에서 아주 중요한 손님과 마주 앉아 차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창 이야기가 무르익을 무렵 유리문이 거칠게 벌컥 열리며 코를 찌르는 악취가 확 끼쳐왔습니다. 강 대표님, 저 사람들 대체 뭡니까? 저렇게 함부로 막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영 험악한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금방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차 한 잔 더 드시면서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건 이런 일이 자주 있는 겁니까? 솔직히 좀 당황스럽네요. 우리 회사 일을 맡기기 전에 한 번은 봐야겠습니다. 절대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잠깐이면 끝납니다. 절 믿어주세요. 때가 구정물처럼 줄줄 흐르는 패딩을 걸친 전 남편과 내연녀가 번쩍이는 로비 바닥에 털썩 드러누워 제 이름을 큰 소리로 불러댔습니다. 강주원, 강주원 어딨어? 너 혼자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 다야? 어디 숨었어? 당장 나와봐. 나와서 네 옛날 남편 얼굴 좀 똑바로 보라고. 혼비백산한 직원들이 우르르 달려나와 두 사람을 가로막았습니다. 손님, 이러시면 정말 안 됩니다. 지금 안에 귀한 손님 계신단 말이에요. 계속 이러시면 저희도 경찰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서 일어나세요. 어서요. 경찰? 불러. 어디 한번 불러봐. 우리는 이제 더 잃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야. 강지원 그년 얼굴 볼 때까지 여기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일 거니까. 다른 직원이 진땀을 뻘뻘 흘리며 두 손을 내저었습니다. 사모님, 제발 진정 좀 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일단 밖으로 나가서 얘기하시면 안 될까요? 네? 제가 대표님께 말씀 꼭 전해드릴 테니까. 권장한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전 남편의 양팔을 단단히 붙잡고 밖으로 질질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전 남편이 내연녀 품에 안긴 갓난아기를 다급하게 제 쪽으로 들이밀며 발버둥을 쳤습니다. 지원아, 제발 한 번만. 그 형이라는 적자가 우리 돈 다 들고 그대로 도망가 버렸어. 우리 진짜 이제 갈 데가 한 군데도 없어. 길바닥에서 굶어 죽게 생겼다고. 며칠을 쫄쫄 굶었는지 몰라. 이 어린 거 봐서라도, 응? 우리가 한때 한 입을 덮고 산 부부잖아. 그 정 생각해서 딱 한 번만 살려줘. 응? 정? 너 지금 나한테 그 정이라는 말을 입에 담는 거야? 어떻게 그 말이 네 입에서 나와? 내연녀가 발버둥 치는 전 남편의 등을 거칠게 떠밀며 쏘아붙였습니다. 아, 좀 사내 자식이 질질 짜지나 말고 똑바로 말을 해. 이러니까 평생 무시나 당하지. 됐고, 야 강지원, 네 전 남편이 이렇게까지 비는데 그냥 적선하는 셈 치고 돈이나 좀 내놔. 누이 좋고 외부 좋고 하자고. 야, 너는 또 왜 나한테 성질이야?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그때 내연녀가 품에 안긴 갓난아기를 마구 흔들어 보이며 표독스럽게 악을 썼습니다. 이 애가 지금 큰 병에 걸렸단 말이야. 의사가 당장 수술 안 하면 죽는다고 했어. 그래도 한때는 한 식구였는데 이 정도 병원비는 내놓는 게 사람 놀이 아니야? 너 그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면서 죽어가는 핏덩이 하나 못 본 척 할 거냐고.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지. 양심이. 양심이요? 지금 그쪽 입에서 양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기가 막혀서 말이 다 안 나오네요. 어쭈, 이제 좀 잘 나가는 사장님이라 이거지? 잘 들어. 우리한테 돈 한 푼 안 주면 너 피도 눈물도 없는 독한 년이라고 인터넷이며 신문이며 죄다 까발릴 거야. 죽어가는 애 외면한 매정한 사장이라고 소문 쫙 내서 이 잘난 회사 하루아침에 망하게 할 수도 있어. 어디 한번 끝까지 버텨봐. 어? 그 소란을 지켜보던 손님이 굳은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강 대표님, 미안하지만 오늘 계약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합시다.
회사가 이렇게 시끄럽고 험한 데랑은 도저히 일 못하겠어요. 다음에 봅시다. 아, 사장님, 잠시만요. 이건 정말 오해예요. 사장님, 제발 잠깐만요. 떠나는 손님의 뒷모습을 본 내연녀가 그럴 줄 알았다는 듯 깔깔 비웃었습니다. 거봐, 손님들 다 떨어져 나가지? 우리가 매일같이 찾아와서 이 짓을 해봐. 네 회사 한 달도 못 가서 간판 내려야 될걸? 그러니까 내가 좋게 말할 때 곱게 돈 내나 강지원. 지원아, 제 말 들어. 우리 진짜 이판사판으로 마음먹고 온 거야. 네 그 잘난 회사 망하는 꼴 보기 싫으면 그냥 조용히 돈으로 막는 게 서로 좋잖아. 응? 예정을 봐서라도 나 이렇게까지 비는데. 보안요원의 손에 붙들린 채로도 두 사람은 악착같이 발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때 제 남편이었던 박민환의 밑바닥까지 추락한 그 구질구질한 꼴과 제 핏줄을 돈벌이 수단으로 흔들어대는 내연녀의 뻔뻔한 눈빛을 마주한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억지로 짜낸 눈물로 사람들의 동정심을 후벼파려는 그 역겨운 쇼 앞에 화기애애하던 스튜디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할 말 다 끝났어요? 그래요. 아주 잘 알아들었어요. 그럼 이번엔 내가 대답할 차례네요. 저는 차갑게 굳은 얼굴로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기색 하나 없이 전화기를 들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이죠? 여기 강남에 있는 스튜디오 지원입니다. 지금 허락도 없이 쳐들어온 사람들이 제 손님 다 쫓아내고 돈 안 주면 회사 망하게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갓난아기까지 흔들어대고 있고요. 빨리 좀 와주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바닥에 드러누워 발악하던 전 남편과 내연녀는 그 자리에서 손목의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거 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수갑을 채워? 나는 그냥 옛날 마누라 얼굴 좀 보려고 온 거라고. 이거 풀라니까. 조용히 하세요. 자세한 얘기는 가서 다 듣겠습니다. 일단 두 분 다 저희랑 같이 가셔야겠어요. 왜 우리만 잡아가요? 진짜 나쁜 사람은 저기 저 강지원이라고요. 우리 돈 다 뺏어간 게 누군데. 이것도 아요. 놓으라니까.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진우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원아,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내가 더 일찍 왔어야 됐는데. 미안해. 얼마나 놀랐어. 괜찮아. 이제 네 얼굴 보니까 좀 살 것 같다. 손이 아직도 덜덜 떨려. 걱정 마. 이제 저 인간들 네 회사 근처 얼씬도 못하게 법으로 단단히 묶어둘 거야. 100걸음 안으로는 발도 못 들이게 만들 거니까. 전화 한 통, 문자 하나도 못 보내. 다시는 너 못 건드려. 절대로. 하지만 두 사람은 유치장에 갇혀서도 끝까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저를 매정한 인간으로 만들겠다며 언론사에 죄다 제보하겠다고 길길이 날뛰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봐요. 기자 좀 불러줘요. 강지원, 그 독한 여자가 불쌍한 우리를 협박범으로 몰아서 여기 쳐다온 거라고. 내가 세상에다 폭로할 거야. 다 까발릴 거라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저는 오히려 차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보? 좋아. 그럼 진짜가 뭔지 내가 세상에 먼저 똑똑히 보여줄게. 저는 스튜디오에 달려있던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힌 그날의 영상과 그 사람들이 퍼부은 협박을 녹음한 것을 제 계정과 여러 신문사에 한 발 앞서 모조리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갓난아이를 물건처럼 마구 흔들며 돈을 내놓으라고 패악질하는 끔찍한 모습이 그대로 나가자 사람들은 그 낯두꺼운 만행에 치를 떨며 엄청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며칠 뒤 진우가 휴대전화 화면을 제게 들이밀며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원아, 이것 좀 봐. 온 세상이 다 네 편이야. 저 인간들 욕하는 글이 수천 개씩 달렸어. 갓난이를 흔들면서 돈 달라는 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 다들 난리야. 이제 누구도 저것들 말은 안 믿어. 그래, 진실은 결국 다 드러나게 돼 있어.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세상에 다 보여줬을 뿐인가? 수사가 깊어질수록 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사건을 맡은 형사가 저와 진우를 따로 불러 조사 결과를 알려줬어요. 두 분 기가 막힌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아기 큰 병은커녕 그냥 가벼운 감기였어요. 수술이니 뭐니 한 말은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동정심 이용해서 돈 뜯어내려고 멀쩡한 애를 죽어간다고 한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갓난 아기까지 그렇게 이용을 해요? 그러고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저 어린 것이 무슨 죄라고. 제 욕심 채우려고 핏덩이를 아프다고 거짓말까지 하다니 정말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네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만큼은 절대 봐주지 않을 겁니다. 어린 것까지 돈벌이에 써먹은 거라 죄가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에요. 두 분은 마음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린 핏덩이까지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 사기를 치려던 속셈이 낱낱이 들통나자 경찰은 두 사람을 감옥에 가두기로 하고 절차를 밟았습니다. 감옥에 갈 위기에 몰리자 전 남편과 내연녀는 좁은 조사실 안에서 서로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며 진흙탕 싸움을 벌였습니다. 다 네가 시킨 거잖아. 애 데려가서 돈 받아내자고 먼저 꾸덕인 게 누군데. 나는 그냥 네가 하라는 대로 따라한 죄밖에 없다고. 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죽어가는 척하자고 병원비 핑계대자고 머리 굴린 게 누군데. 다 네가 꾸민 짓이잖아. 이 여우 같은 게. 여우? 그래, 나 여우다. 너 같은 놈이랑 엮인 내가 미친년이지. 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 꼴이 됐어. 내 탓? 좋아. 네가 정말 그렇게 나온다면은 나도 다 불 거야. 애 아프다고 거짓말하자고 머리 굴린 거 전부 네가 시킨 거라고 경찰한테 낱낱이 말할 거야. 그래, 어디 한번 해봐. 같이 콩밥 먹자, 인간아. 너 혼자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 저는 경찰서 조사실 유리창 너머로 서로를 헐뜯으며 괴물처럼 변해버린 두 사람의 밑바닥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한때 저런 인간들에게 제 인생을 통째로 갈아 넣었다는 사실에 입안이 씁쓸했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완벽한 해방감이 밀려왔어요. 탄탄한 증거와 사람들의 매서운 손가락질 속에 두 사람의 구속은 그대로 확정됐어요. 괴물이 되어버린 두 사람을 등 뒤에 남겨두고 경찰서 문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뿐하고 홀가분했습니다.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진우가 말없이 다가와 제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어요. 고생했어. 이제 진짜 다 끝났어. 잘 견뎌냈다, 강지원.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너는. 이제야 진짜로 다 끝난 것 같아. 속이 다 후련하다. 진우야, 고마워. 다 네 덕분이야. 네 덕분이지 무슨. 다 네가 이를 악물고 버텨준 덕분이야. 이제 우리한테는 좋은 일만 남았어. 집에 가자. 따뜻한 거 먹으러 가자고. 그래. 나 이제 정말 뒤 안 돌아봐. 앞만 보고 갈 거야. 너랑 같이. 저는 그렇게 제 인생을 갉아먹던 썩어빠진 악연을 법과 세상의 심판을 빌려 단 한 치의 자비도 없이 싹둑 잘라냈습니다. 두 사람이 갇히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저는 또 한 번 기가 막힌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세상의 손가락질과 빗독촉을 견디다 못한 내연녀가 풀려나자마자 핏덩이 같은 제 아기를 허름한 여관방에 그대로 버려두고 다른 남자와 함께 자취를 감춰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사건을 맡았던 형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강 대표님,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송구한데요. 그 아기 친엄마라는 사람이 애를 여관에 버려두고 그대로 도망쳤어요. 받아줄 사람이 없어서 그 시설로 보내야 될 형편입니다. 세상에,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을 어떻게 그렇게 헌신짝처럼 버려요? 그 어린 것이 대체 무슨 죄가 있다고. 듣고 있자니 가슴이 다 미어지네요. 전화를 끊고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진 나머지 사람들의 끝도 하나둘 바람결에 전해졌어요. 남은 푼돈을 싹 챙겨 달아났던 아주버님 부부는
호주의 한 도박장에서 사기를 치다 덜미를 잡혀 온 나라를 떠도는 수배자 신세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뇌졸중으로 자리부전한 시어머니는 아무도 찾지 않는 시골 요양병원에 홀로 남겨져 쓸쓸한 끝을 기다리는 처지가 됐습니다. 내연녀에게마저 버림받고 옥살이를 마치고 나온 전 남편은 매일같이 술병을 입에 달고 길거리를 비틀비틀 떠도는 폐인이 되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탐욕에 눈멀었던 어른들은 저마다 모진 죗값을 치렀지만 그 모든 소동 한가운데 내던져진 아기만은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을 마치고 찾아온 진우 앞에 조심스레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진우야, 나 요즘 그 아기가 자꾸 눈에 밟혀서 잠이 안 와. 어른들 욕심에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결국 집 부모한테 버림받은 그 핏덩이가 무슨 죄겠어. 자꾸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 진우가 제 손을 가만히 감싸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나도 며칠째 그 생각하고 있었어. 그 사람들한테 죗값을 치르게 한 거랑 죄 없는 애를 모른 척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잖아. 네 마음이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아이 품자. 나는 너만 좋다면 100번이고 찬성이야. 정말 괜찮겠어? 그 사람들 핏줄인데 너한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건 아닌가 싶어서. 진우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핏줄이 뭐가 대수야. 곁에서 사랑으로 키우면 그게 진짜 부모지. 그 애한테는 우리가 처음 만나는 따뜻한 사람이 돼주자. 나 그렇게 살고 싶어. 너랑 같이. 저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아 한동안 진우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와 진우는 까다로운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가며 아이를 우리 품으로 데려올 준비를 했습니다. 몇 달이 걸린 심사가 무사히 끝나던 날, 저는 작고 여린 아이를 두 팔로 꼭 끌어안았습니다. 품 안에서 새근새근 잠든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는데 가슴 한 구석이 따뜻하게 차올라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저와 진우는 그 길로 구청에 들러 나란히 손을 잡고 혼인신고서를 내밀었어요. 강주원, 이제 우리 진짜 한 식구다. 너랑 이 아이랑 셋이서 말이야. 나 오늘 이 순간을 죽는 날까지 못 잊을 거야. 나도 3년 전엔 세상 천지에 나 혼자뿐인 줄 알았는데 이제 내 옆엔 네가 있고 품엔 이 아이도 있어. 진우야, 나 정말 꿈만 같아. 그렇게 다시 몇 해가 흘렀습니다. 제 이름을 건 스튜디오는 어느새 나라하늘 넘어 멀리 바다 건너에서 열린 큰 디자인 잔치에서 가장 큰 상을 거머쥐며 누구나 손꼽는 회사로 우뚝 섰습니다. 따사로운 봄볕이 거실 가득 쏟아지던 어느 주말 오후, 저는 제 손으로 꾸민 포근한 집에서 마룻바닥을 깔깔거리며 뛰어다니는 아이를 바라봤어요. 저 어린 것이 어느새 이렇게 자랐나 싶어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진우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접시를 들고 주방에서 걸어 나왔어요. 자, 오늘은 제일 좋아하는 걸로 차렸어. 얼른 손 씻고 와서 앉아. 아빠가 오늘 솜씨 좀 부렸거든. 아이가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진우에게 쪼르르 달려가 안겼습니다. 아빠가 최고야. 엄마 빨리 와요. 같이 먹어요. 진우가 달려와 안긴 아이의 볼에 그리고 제 볼에 차례로 다정하게 입을 맞췄습니다. 세 식구의 웃음소리가 집안 구석구석을 가득 채웠어요. 곰팡내 나는 원룸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던 그 강지원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 두 손으로 일군 일과 사랑, 그리고 이 따뜻한 가족까지 전부 끌어안고 누구보다 환하게 빛나는 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3년간 모진 서름을 견디며 똥오줌을 받아냈던 며느리는 모두가 등을 돌린 그 캄캄한 원룸 바닥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닦고 일어선 그 순간부터 강주원은 빼앗긴 자신의 삶을 한 조각 한 조각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았어요. 잃어버린 일도 짓밟혔던 자존심도
그리고 진짜 사랑까지 모두 제 두 손으로 되찾았죠. 탐욕의 눈먼 자들은 저마다 뿌린 대로 거두었고, 죄 없는 어린 생명은 따뜻한 품을 만나 환하게 웃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모질게 등을 떠밀어도 끝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봄날이 찾아온다는 것을 강지원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도 작은 위로로 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